예, 안녕하세요. 저 현재 3GPP 랜원 의장으로 재직 중인 김윤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5G Advanced 관련해서 이제 물리계층에서 이제 어떤 기술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고요. 전반적인 그 발표 내용은 지금 5G가 한국에 이제 처음 도입된 게 이제 한 5년 넘게 지났는데 그게 이제 3GPP에서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물이 2018년도에 나오면서 이제 현재는 약 200개의 상용망에서 이제 5G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GPP에서는 이 5G가 이제 개발된 이후에 이 5G 두 번째 단계라고 이제 할 수 있는 5G Advanced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발표는 이 5G Advanced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5G Advanced 이후에 또 어떤 논의들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3GPP하고 랜1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정리한 도표고요. 3GPP는 1998년도에 7개의 지역 그 표준화 기구, 그 아리브, 일본, 아티스, 미국, CCSA, 중국, 엣지, 유럽, 그 다음에 TTA, TTC,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TSD-SI하고 CCSA는 나중에 들어왔네요. 이렇게 지역 표준화 기구들이 만든 공동 프로젝트고요. 이 공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 이동통신 표준화 규격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3GPP는 이 Radio Access Network를 담당하는 TSG-RAN, 그 다음에 Service and System Aspects를 담당하는 TSG-SA, 그 다음에 Core Network and Terminals 담당하는 TSG-CT 이렇게 세 개의 큰 TSG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담당하는 그 실무반은 이 랜1, 그러니까 피지컬 레이어를 담당하는 이 실무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크게 이제 ITU에서 이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그 표준을 만들어야 될 때 이제 그 새로운 제너레이션에 대한 그 리퀘어먼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어떤 성능적인 리퀘어먼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능적인 리퀘어먼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리퀘어먼트를 만들면 이제 3GPP에서 이제 그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는 기술 규격을 만들고 그걸 다시 이제 ITU에다 제출을 하고 ITU에서 그걸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이 기술 규격을 각 그 지역 표준화 기구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이 국가 표준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3GPP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제 5G Advanced하고 6G 관련한 스케줄을 정리한 도표인데요. 5G Advanced는 3GPP 이제 규격 관점에서 릴리스 15, 5G는 릴리스 15, 16, 17 이렇게 세 개의 릴리스에 해당이 되고 5G Advanced는 릴리스 18, 19, 그다음에 20 그 이후가 이제 5G Advanced라고 보시면 됩니다. 릴리스 18 같은 경우는 2024년 6월 달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규격화가 완료가 됐고 현재는 릴리스 19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릴리스 20에 대한 표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이고 이제 더불어 이제 6G에 대한 스터디 아이템 논의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G Advanced가 무엇이냐 하면 5G Advanced는 크게 세 가지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무선망의 성능과 이 기능을 그 강화시키는 게 한 가지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G하고 5G Advanced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테마 중 하나죠. 이 버티컬 쪽에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하고 단말 종류에다가 이 셀룰라 통신 기능을 어떻게 잘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런 기술들을 이제 도입한 게 두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년부터 이제 3GPP에서 이제 본격 그 스터디가 이제 진행될 이 6G에 대한 일종의 그 선행 표준화 단계,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5G Advanced에서 진행되는 그 워크 아이템, 스터디 아이템을 이제 랜1 기준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이 그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제가 여기다가 포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워크 아이템, 스터디 아이템을 크게 두 개의 분류로 이제 그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기존의 이 5G에서도 많이 이제 논의가 됐던 기존 피처들을 이 개선시키는 게 한 가지 큰 축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5G 릴리스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마이모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 링크, 포지셔닝, 레드캡 그러니까 reduce capability, XR, dynamic spectrum sharing, coverage enhancement, multi-carrier enhancement, 그다음에 이제 요 다음 발표에 있을 non-terrestrial network (NTN) 요런 그 아이템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아예 그 전에는 이 논의를 하지 않았던 신규 피처들이 이제 두 번째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AI/ML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 이동통신망에 접목을 시킬지, 그다음에 앰비언트 IoT, 앰비언트 IoT라는 건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초저가형 단말이고 이제 초전력을 소모하는 단말, IoT 단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듀플렉스 이볼루션, 이제 그 전에 이제 기존의 TDD하고 FDD 말고 이제 새로운 듀플렉스 이볼루션을 이제 논의한 게 또 한 가지 축이고, 요즘 그 아무래도 이 에너지 절감이 이제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이동통신에서도 이제 에너지 절감이 이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지국 쪽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감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능은 이제 거의 까먹지 않으면서 이제 에너지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앞서 요 슬라이드에서 이제 Bridge Towards 6G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 중 두 가지가 이제 채널 모델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7에서 24GHz 채널 모델. 지금 현재 3GPP의 채널 모델이 7에서 24GHz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채널 모델을 이제 보강하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이 이통망에서 이제 그 단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레이더 기능 같은 그 기능을 이제 도입하는데 이제 필요한 채널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두 번째 채널 모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LPUS. LPUS는 이제 아까 네트워크 에너지 세이빙은 이제 기지국 쪽의 에너지를 그 절감시키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제 LPUS는 이 단말 쪽의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기술입니다. 이제 단말이 이제 자주 깨어나가지고 이제 기지국의 5G 신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그 수신하는데 에너지가 거의 소모되지 않는 OK 같은 신호를 그 수신하게 해가지고 이제 단말의 전력 효율화를 꾀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피터 기술. 기존의 리피터는 이제 그 3GPP 규격에서 다루지 않고 이제 이거는 그냥 구현 기술로 놔뒀는데 이제 멀티빔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밀리미터 웨이브에서 이제 멀티빔 오퍼레이션을 도입함에 있어서 이제 그 리피터의 빔 방향을 이제 조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이 된다는 판단하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네트워크 컨트롤 리피터 이런 아이템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아이템들 일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적이어서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예, 먼저 네트워크 에너지 세이빙 기술이고요. 네트워크 에너지 세이빙은 릴리스 18에서 1차적으로 규격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리스 19에서 2차적으로 이제 규격화를 하고 있는데, 릴리스 18에서는 그 단말이 기지국에 커넥션 돼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단말한테 그 데이터 이 채널을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저전력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표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스페이셜 도메인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 좌측에 있는데 최근 그 5G 기지국들을 보시면 이 5G 기지국들의 안테나들이 많습니다. 뭐
뭐 32개, 뭐 64개, 뭐 최근에는 이제 128개까지 이제 그 안테나 개수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안테나 포트 그 디지털 패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128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특정 환경에 있는 단말한테 이제 데이터 신호를 전송할 때는 굳이 128개를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단말이 기지국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셀에서 이제 로딩이 이제 적게 걸린 상황이라면 그 단말한테 굳이 모든 안테나를 다 켜서 이제 전송할 필요 없이 일부 안테나만 켜가지고 즉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안테나를 다 켜서 256팜을 쓰는 대신 안테나를 반만 가동시켜서 64팜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한 번 더 전송을 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는 소모가 덜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셀이 로딩이 적게 걸렸을 때 이제 유용하고요. 그러니까 셀 로딩이 적게 걸리면 그 단말이 그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레이트가 아주 높아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좀 데이터 레이트를 줄여줘도 그 단말의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세이브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셀 DTX입니다. 셀 DTX는 이제 단말에 이제 DRX가 있는 것처럼 셀 관점에서도 어떤 DTX, DRX 구간을 둬가지고 그 구간에서는 기지국이 신호를 전송하지도 않고 수신하지도 않는다. 이제 즉 단말은 그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단말도 수신하지도 않고 이제 전송하지도 않아야 되겠죠. 그런 셀 DTX 기술이 있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단말이 이제 커넥티드 모드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이제 꾀하는 그 기술이 이제 릴리스 18에 들어갔고, 릴리스 19에서는 이제 아이들 스테이트에 있는 아이들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5G 그 에어 인터페이스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 피리어딕 신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릴리스 19에서 이제 들어간 메이저 기술들이 on-demand SSB, 그러니까 싱크 신호인데 기존의 싱크 신호는 시스템에서 20mm마다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특정 셀에 단말이 없으면 SSB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단말이 그런 그 셀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지국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스테이트 단말들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 때문에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무조건 이제 전송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 릴리스 19에서는 이 SSB를 커넥티드 단말에 한해서라도 한번 언디맨드 시켜보자. 이게 한 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10원 전송도 기존에 뭐 20에서 뭐 최대한 160mm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던 거를 이제 필요할 때만 이제 전송을 하자. 이런 게 기술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통망이 기존에 뭐 주기적으로 나갔던 모든 신호들, 뭐 피라치라든지 피라치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징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존처럼 좀 타이트한 이 타임 이 피리어디시를 갖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띄엄띄엄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릴리스 19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플렉스 이볼루션이 이제 릴리스 18, 19에 걸쳐가지고 지금 표준화가 진행 중인데, 릴리스 18에서는 일단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듀플렉스 이볼루션은 지금 서브밴드 풀 듀플렉스라고 이 새로운 듀플렉스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한 개의 캐리어의 중앙 부분에 업링크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업링크 커버리지를 개선시키고 이 레이턴시를 줄여버리겠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업링크를 전송하는데 이제 소요되는 레이턴시를 줄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 기술은 기지국 쪽에서만 이제 적용되는 걸로 이제 표준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은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이 좌우에서는 다운링크를 전송하면서 이제 가운데에서는 업링크를 이제 수신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되, 단말들은 자기는 한순간에 이 업링크만 전송하든지
다운링크만 수신하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하프 듀플렉스 오퍼레이션하고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왼쪽에 있는 그 안테나 그 오퍼레이션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기지국이 가지고 있는 이 다수의 안테나들 중 일부를 업링크로 이제 전환시키고 일부는 다운링크로 이제 전환시켜 가지고 이제 동시에 업링크 수신, 그다음에 다운링크 송신을 구현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다운링크 신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업링크 안테나 쪽으로 이제 크로스링크 인터ference가 들어옵니다. 그런 크로스링크 인터ference를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구현적으로 업링크 다운링크의 물리적 세퍼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링크 인터ference 캔슬레이션 기법들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풀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오버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됐다라면, 지금은 어쨌든 넌 오버래핑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그 크로스링크 인터ference의 강도가 어느 정도 매니지블 합니다. 이게 매니지블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POC로 이제 확인했는데 이제 충분히 이제 캔슬레이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제 ML4 Air Interface라고 그 AI를 이동통신 뭐 단말이나 기지국 쪽에서 사용하는 거는 구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거는 없고요. 단지 지금 3GPP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이 AI ML 오퍼레이션 자체를 이제 규격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표준화되고 있는 이제 세 가지 그 기술 분야는 이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미모에서 이제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멀티빔 오퍼레이션 할 때 이제 빔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포지셔닝,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CSI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에서는 CSI 프리딕션이 있겠습니다. CSI 프리딕션은 뭐냐면 단말이 무선 채널을 측정한 다음에 그 측정한 무선 채널을 AI를 돌려가지고 미래 채널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 미래 채널을 기지국한테 이제 리포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CSI 컴프레션은 단말이 채널을 측정한 다음에 그거를 AI를 써가지고 컴프레션을 시킵니다. 그 컴프레션 시킨 정보를 기지국한테 던지면 기지국은 다시 AI를 써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 좌우 이 대칭적인 AI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컴프레션 된 신호를 이 AI를 써가지고 다시 디컴포지션을 시켜가지고 CSI를 얻는 이런 게 되겠고, 요거는 이제 AI 모델 하나가 이제 일부는 단말 쪽에 있고 일부는 기지국 쪽에 있어서 이제 투-사이드 AIML 모델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스터디 중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규격화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빔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일단 페인 포인트가 뭐였냐면 멀티빔 오퍼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페인 포인트가 이 좋은 이 멀티빔을 선택을 하려면 이 빔 스위핑을 하면서 이제 빔들을 이 가능한 빔들 하나하나 다 측정한 다음에 단말이 이 빔이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빔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말이 AIML을 돌려가지고 전체 빔셋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측정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이제 빔 인포메이션을 이제 얻는 거, 내지는 현재 빔 매니지먼트를 기준으로 이제 미래의 이 빔 이 강도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게 또 한 가지 있겠습니다. 포지셔닝은 뭐 예를 들어서 채널 임펄스 리스폰스를 기준으로 이제 포지셔닝 정보를 이제 확보하는 게 한 가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채널 임펄스 리스폰스를 기준으로 현재 내가 인도 상황이냐 아니면 뭐 넌 라인 오브 사이트 상황이냐 이런 그 부가적인 인포메이션을 얻는 게 또 한 가지 유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앰비언트 IoT라는 기술이 지금 스터디 아이템 중이고요. 아마 요거는
정상적으로 릴리스 19 내에서는 끝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 아이템인데 어쨌든 지금 많은 회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 앰비언트 IoT 디바이스는 아주 초저가형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RFID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배터리가 없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파워 소스로 백스캐터링을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가 없을 경우 이제 배터리가 없거나 아주 제한적인 배터리만 필요한 경우 이 한번 이제 설치를 하면 이제 그 설치한 다음에 뭐 아예 그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되고 아니면 파워 서플라이가 이제 몇 년 뭐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커버리지 타겟은 10에서 한 50m 인도에서 10에서 50m 정도 보면 되고요. 레이턴시도 한 10초로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고속 통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고요. 모빌리티 없고 RRC 스테이트 없고 하이브리드 ARQ 없고 ARQ 없고 그냥 복잡한 거는 다 뺐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기본적인 그 정보만 제공하는. 그래서 요거의 그 지금 유세지 시나리오는 이제 공장 내에서 인벤토리 체킹을 이통망을 써서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나중에 이런 기능들이 이제 단말에도 이제 적용이 되면 지금 그 태그, 그 스마트 태그 같은 장치들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태그는 이제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쓰고 있고 이제 배터리를 기반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배터리 없이 이제 태그를 이제 쓸 수 있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는 저 그림으로 이제 그려드리는 거 두 개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지국이 이제 공장 예를 들어서 공장 내에 있어가지고 이제 인벤토리를 이제 직접 체크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기지국은 바깥에 있는데 이제 공장 내 누군가 이제 리더 장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인벤토리 체킹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색이 지금 채널 모델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색은 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의 약자고요. 아이색은 결국 뭐를 하냐면 이제 굳이 이 망에 이제 커넥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이 기지국이 레이더 기능 같은 거를 이제 써가지고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제 low altitude economy라고 해가지고 이제 드론 드론 유스 케이스가 이제 활발히 이제 확산되리라는 그런 정책에 이제 힘을 받아서 지금 아주 좀 관심 있게 이제 많이들 들여다보고 있고요. 랜원 관점에서는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런 거를 이제 가능케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밸류에이션에 필요한 이제 채널 모델을 확보하는 게 이제 릴리스 19에서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 디바이스 쪽 이 드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림에 있는 저 드론하고 기지국하고 어떤 이동 통신 링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규격화가 없이도 이제 적어도 이제 랜원 관점에서는 규격화가 없이도 요거는 이제 나중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RF 센싱에는 이제 모노스태틱 그러니까 기지국이 이제 일반적인 레이더처럼 자기가 쏜 신호를 자기가 다시 수신해 가지고 반사된 신호를 다시 수신해 가지고 이제 그 드론의 위치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쏜 신호하고 수신되는 신호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중첩이 되면 이 크로스링크 인터ference가 생깁니다. 그런 크로스링크 인터ference를 이제 방지하려면 이제 전송되는 신호를 좀 아주 짧은 구간에 전송을 하든지 아니면 크로스링크 인터ference 캔슬레이션 기능을 기지국 쪽에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바이스태틱 RF 센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호를 전송한 놈하고 이제 그 반사된 신호를 이제 수신하는 놈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널 모델인데요. 채널 모델을 현재 지금 3GPP에서 사용하고 있는 5G 채널 모델은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 채널 모델이 500 메가헤르츠에서부터 100기가헤르츠까지 커버하게 이제 채널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만들 당시 이제 그 관심 있던 그 주파수 대역이 아무래도 6기가 이하, 그 다음에 이제 28, 39 요 주파수 대역이어가지고 이제 회사들이 이제 제공한 그 채널 측정치들이 다 이 6기가 이하 또는 아니면 24에서 60기가 요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7에서 24기가에 대한 그 데이터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존의 그 6기가 이하 데이터하고 이제 24기가 이상 데이터를 인트러폴레이션 해가지고 만든 게 현재 5G 채널 모델이고요. 이제 지금 릴리스 19에서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6G에서 이 주파수 대역이 아주 중요한 주파수 대역으로 이제 돼도 될 거니 요 채널 모델을 이제 좀 더 정확히 이제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채널 매셔먼트 캠페인을 이제 회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값을 기반으로 이 채널 모델을 다시 이제 개선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요거는 이제 6G입니다. 6G는 내년도 8월부터 표준화가 랜1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릴리스 20에서 이제 스터디 아이템 형식으로 이제 착수가 되고 요 스터디 아이템은 27년 2, 4분기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규격이 만들어진 워크 아이템에 대한 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요거는 27년도 중반에 이제 결정이 될 걸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6G 규격이 아마 29년도 3월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완료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연계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30년 또는 31년도 요때쯤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6G 상용망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